네, 안녕하세요. 최준영입니다. 지난 시간 최문정 대령님 모셔서 우크라이나전 그리고 이제 기갑과 관련된 이야기를 했는데 반응들이 뭐 대단하셨습니다. 대령님 어떻게 보면 예전에 지휘관을 모신 분들 댓글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많이 있었는데 반응이 좋아서 오늘 다시 약속드린 대로 두 번째 시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도 최문정 대령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대령님. 네, 안녕하십니까. 사실 지난 시간에 이제 재미있어서 제가 막 하다 보니까 저도 적어놓고 말씀드린 게 못하는 게 몇 개 있어가지고 네. 한번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거 좀 끔찍한 이야기긴 한데 우크라이나 전쟁 처음 때는 제블린이나 이런 대전차 미사일이 막 난무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러시아군 기갑 부대가 이제 막 수토화되는 모습들을 많이 봤단 말이죠. 그걸 보고 많으신 분들이 사실 저도 궁금했어요. 아니 저렇게 간단하게 그냥 그 대전차 미사일 쏘면 되지. 뭐 그렇게 힘들게 보면은 기갑으로 막 맞서고 막 기동을 하고 막 그래야 돼라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드는 궁금증 하나. 내가 대전차 미사일을 가지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 저쪽에서 기갑 부대가 와. 그러면 상대하는 게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쉬울까? 토우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있는 부대 입장에서 보면 기갑이 몰려온다. 그러면 우리 밥이 오네. 이렇게 과연 생각을 할까? 갑자기 궁금해져가지고. 지금 막 갑자기 웃으시는데. 옛날 생각이 나서 그런데 예. 제가 중대장 때 전차 중대는 정비반하고 예. 이쪽에 제가 중대장 때는 66mm 로우라고 해서 한 10정 정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그 친구들이 전시에 이제 로우를 들고 나가야 되니까 예. 제가 한번 해보고 싶었어. 이게 과연 쟤들이 사용이 가능한 건가. 그래서 제가 한번 전차 앞에서 한번 오라 그러고 훈련장 나가서 제가 앞에서 한번 들고 있었거든요. 전차가 이렇게 나한테 오는 상황에서 오늘 우리 전차 한번 보내놓고 불가능합니다. 불가능. 그 영화에서 드라마에서 보면 RPG-7 들고 전차 막 달려오는데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예.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제정신이 아니거나 미쳤거나 마약을 먹었거나. 맨정신에 할 일은 맨정신에는 근거리 대전차 화기를 가지고 정면에서는 사용할 수 없고 매복해서 측후방에서 쏘는 것만 가능합니다. 어디 숨어 있다가. 그리고 요즘 같은 장거리 뭐 제볼린이라든가 뭐 코넷이라든가 이런 그 비가시선 전투가 가능한 엔로스라고 뭐 그러는데 그 정도 한 3km에서 한 5km 정도 원거리에서 사격하는 대전차 미사일은 그나마 뭐 영상으로 전차를 보니까 공포감이 좀 덜하겠죠. 그렇죠. 어차피 그리고 이제 뭐 주포 직사거리에서도 사정거리에서 벗어나 있고 그러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 그 전차병들 바보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 같은 경우는 뭐 기동축선 넘어 사격이라고 그러는데 저희가 공격을 해 나갈 도로 그 기동로상에 어디에 적이 매복해 있을 수 있는지는 지도를 보면은 적이나 우리나 비슷하게 알지 않겠습니까? 생각은 다 비슷하니까. 거기 포병 사격 미리 합니다. 적이 있는 거 확인 안 돼도 미리 다 사격을 하고. 저기 분명 대전차 뭐 있을 것 같아. 근데 가다가 또 뭐 나뭇가지가 흔들린다. 저기는 좀 별거 아니었는데. 그러면 전차에 가지고 있는 게 기관총탄밖에 없거든요. 기관총탄 그냥 위협 사격 해버립니다. 그러면 거기서 뭐 맞아서 저기 전사하면 좋은데 그것 아니라 그래도 조준이 안 되죠. 일단 조준만 못하게 해도. 조준이 못하게만 해도 전차는 위협이 제거가 되고 그리고 자기 옆에 기관총탄 떨어지는데 사격 끝났다고 다시 조준을 할 강큰 병사가 몇 명이나 될까요? 그러니까 근거리에서 전차를 잡겠다고 하는 전투원이 있다 그러면 정말 용감한 병사입니다. 그러니까 66mm 로라든지 엔로 같은 이제 정말 이 가시거리 가까운 데서 쓰는 장비는 거의 뭐 실전에서 봤을 때 보면은 대단한 배짱 가지고 있는 친구들 아니면 제정신 아닌 친구들 아니면 숨어서 그것도 전차가 못 보게. 사실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전차병 입장에서 봤을 때는 눈을 켜고 특히 이제 전차장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디든가 대전차 미사일이 있을 것 같다는 지역을 찾겠군요 보면은. 그리고 전차의 가장 든든한 우군인 보병이 같이 가지 않습니까? 보병이 같이 가면서 그렇게 그 매복하는 인원들이 있을 만한 곳을 사전에 다 자기가 이제 견부고지라 그러는데 견부고지를 사전에 확보한 상태에서 전차가 나가서 진지를 점령하고 그다음에 또 다시 이제 전차가 다시 사격하려고 지원할 수 있는 상태에서 보병이 다시 앞으로 나가고 이런 절차 단계적으로 전진을 해나가지 그냥 앞으로 쫙 달려나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든 좌우간 이 터져나가는 우리 결과물만 봐서 그렇지 그 결과물 앞에서는 숱한 대전차 무기를 가지고 있던 보병이든지 누가 죽었을 거다. 쓸려 나갔을 것이다. 그렇죠. 라고 보는 게 제가 그렇게 표현합니다. 독일군이나 우크라이나군의 멋있는 전진축 안에는 수백 수천의 병사들의 피와 희생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참 뭐 결과로 보면 쉬워 보이고 멋있어 네. 보이고 간단해 보이지만 어느 것 하나 쉬운 건 없고 전쟁은 뭐 더더욱이나 마찬가지일 맞습니다. 것이다. 예. 지난 시간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방어 장비와 관련된 이야기를 쭉 하다가 이제 제대로 이제 잘 다 마무리를 못했는데 드론 이야기를 사실 지난 시간에 네. 잘 못했습니다. 보면 이 드론 이야기를 오늘 좀 집중적으로 좀 알겠습니다.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우크라이나전 처음에 했을 때는 뭐 그 TB2라고 보통 이야기하는 그 주로 이제 정찰용 드론들이 이제 난무를 이제 했었고 정확하게 표적 유도하고 하다가 어느 순간인가부터 이제 대전차 미사일을 발사하는 것 같더니 이제 자폭 드론으로 막 이렇게 옮겨가면서 전차들을 이제 괴롭히는 이제 그러한 상황이 이제 됐단 말이죠. 보면 대리님께서 한번 보시기에 이제 지난 3년 6개월 동안의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의 어떤 드론의 어떤 발전과 관련되는 이야기들을 먼저 한번 쭉 정리를 한번 해줘 보실 수 있으실까요? 보면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초기에 네, 우리가 뭐 드론이나 이런 거를 얘기를 들었을 때 제일 먼저 나온 용어가 TB2입니다. 그렇죠. 그 터키제 바이락타르가 예. 뭐 갑자기 터키의 방위 산업이 전 세계 광고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가 지금은 뭐 사라졌어요 보면. 예, 그 TB2 워낙 그 이제는 전자전이라든가 그 대공 무기의 속도가 늦으니까 네. 그러니까 초기에 뭐 한 일정한 기간만 그렇게 운영되다가 한 두 달 정도 되다가 그다음부터는 그다음부터는 뭐 효과가 많이 상실됐고 그래서 이제 중국산 상용 드론이 예. 이제 전장에서 소부대 단위로 막 이제 운영이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드론이 운영되다가 우크라이나군이 이제 포탄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때까지는 드론에다가 이제 박격포 수리탄 달고 떨어뜨리는 예. 그런 전투를 하다가 그다음부터 포탄이 많이 공급이 안 되니까 이제 대책을 강구를 해야 되는데 그때 우크라이나군 지휘부가 생각했던 게 전쟁 전에 자기 부대 간부들이 이렇게 FPV 드론 가지고 막 레이싱하던 장난치던 생각이 나가지고 야 저기다가 뭘 달고 하면 안 될까 하는 생각을 우연히 했답니다. 그래서 이제 FPV 자폭 드론이 나왔는데 예. FPV 자폭 드론이 워낙 효과가 좋았던 겁니다. 저기 정찰 감시도 되면서 그렇죠. 실시간 타격도 하면서 그래서 제가 그 이제 FPV 드론을 제가 뭐라고 표현을 하는 전쟁사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 드론이라고 생각하냐면은 수천 년 전부터 군의 전술이나 이런 것은 결국은 먼저 보고 먼저 결심하고 먼저 타격하는 이게 선견, 선결, 선타라 그러는데 이 작전 수행 주기를 누가 빨리 하느냐가 승패를 결정합니다. 항상 뭐 먼저 보는 놈이 무조건 예, 이기는 거죠 맞습니다. 보면은. 근데 과거에는 그걸 전부 다 공군이나 육군, 항공, 공중에 떠 있던 뭐 첩보위성에서 내려는 정보를 가지고 상급부대에서 이렇게 탑다운으로 내렸는데 예. 이 FPV 드론은 최말단 참호에 있는 병사가 뛰어서 내가 직접 보고. 내가 직접 보고 거기서 야 저거 탱크다. 오. 야 깨 그러면은 거기서 바로 자폭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견, 선결, 선타가 오.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한 사람이 다 할 수 있군요 보면. 그러니까요. 그게 상상을 못할 정도로 단축이 된 겁니다. 거기다가 대대급이나 여단급을 올라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드론이 정찰 감시 드론이 나가가지고 기존에 볼 수 없었던 원거리에서 적의 이동을 탐지를 합니다. 그러면 벌써 여기서 시작돼야 되는 작전 수행 주기가 예. 원거리에서 시작되니까 이미 우리는 여기서 시작이 됩니다. 빨라졌죠. 빨라졌죠. 그리고 선견과 선결이 예. 뭐 눈으로 실시간으로 계속 보고 있으니까 이 단계별 간격이 좁아집니다. 표적 배분을 뭐 어떻게 할 거냐, 뭘 타격할 예, 거냐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시행 시기도 빨라졌고 그 주기도 빨라지니까 적이 한 번 결심을 하는 시점에 우리는 벌써 3번 내지 4번을 하게 되는 거죠. 최 박사님은 아실 것 같은데 옛날에 그 슈가레이 레너드라는 선수가 예, 예. 권투 선수가 있었습니다. 예. 그 선수가 특징이 엄청 빠릅니다. 엄청 빠르죠. 예. 예전에 어릴 때 보고 펀치력이 센 사람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었어요. 그때 제가 현란한 스텝과. 제가 봤던 그 어떤 권투 시합에 보면은 얼굴을 막 때립니다. 얼굴을. 그러면 상대방이 가드를 올리죠. 그러면 바로 배 때립니다. 예. 그 다시 배 내리면 얼굴 때리고. 얼굴 때리고. 결국은 펀치력이 아니라 연타를 맞고 상대방이 예. 자기는 스텝으로 다 빠져나가고.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전반적인 전쟁의 영향에서 우크라이나군과 러시아군이 드론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고 한쪽이 사용하기 시작하면 안 할 수는 없으니까. 거기다 이제 우리가 요즘 오버 매치라는 개념을 사용하는데 오버 매치요. 드론의 오버 매치는 압도적 우세를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드론의 어떤 압도적으로 많은 양의 드론을 운영하는 쪽이 반드시 유리하고 승리할 수밖에 없게끔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지금 우크라이나가 러시아하고 이렇게까지 대등하게
비교적 대등하게 전쟁을 이어갈 수 있을 거라고 아무도 생각을 못 했거든요. 사실 뭐 인구나 병력이나 장비나 뭐 러시아가 그렇죠. 아무리 힘이 빠졌다 어쩐다 하더라도 그래도 세계 3위의 어떤 그런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그나마 1년에 뭐 220만 대, 뭐 몇백만 대의 드론을 만들어내서 그걸로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은 가장 전쟁을 버텨나가게 할 수 있는 원동력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전쟁에서의 드론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단순히 타격 능력이 아니고 좌우한 모든 사람이 지휘관 역할을 다 하면서 결심도 하고 타격할 수 있는 전사의 역할도 하는. 그러니까 정말 완결체네요. 그 하나 자체가. 그렇죠.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작전 수행 주기를 신속하게 당기는 그런 효과도 있고 FPV 드론 정도는 그런데 이제 그것도 그러다 보니까 자꾸만 전쟁의 수단과 무기 체계가 진보가 되는 게 그다음에 전자전 장비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동안은 우리 전자전 장비하면은 큰 트럭에 뭐 위성 안테나 달아놓고 뭐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런 거 아닌가요, 보면? 지금은 병사가 저희 그 핸드폰 한 두 개 정도 사이즈 그 정도의 제머를 달고 각계 병사가 드론을 탐지하고 전파 방해를 할 수 있는 제머를 달고 다닙니다. 이런 데서 이렇게 가슴에 달고 뭐 어깨다가 이렇게 안테나 한 5-6개 나와 있는 그런 제머도 그런 제머도 좀 달고 다니는데 그러면서 우리가 생각해낼 수 있는 또 다른 이제 전자전은 자꾸 떨어지니까 뭘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전자전의 영향을 받지 않는 드론을 만들어내면 되지 않겠느냐 그래가지고 만들어 놓은 게 광섬유 드론. 광섬유 드론은 사실 광섬유 드론은 이론상으로 보면 아 저거 쓰면 되겠다라는 생각은 들었는데 그걸 정말 저렇게 막 다 쓸 줄은 몰랐어요 보면은. 저희가 저 강원도 훈련장에 전체포사기장 나가면은 조심해야 되는 훈련장이 하나 있습니다. 육군항공이랑 같이 쓰는 훈련장인데 가다 보면 막 뭐 목 흉터나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예전에 토를 쏴가지고 토를 쏠 때 이제 토가 그 유선 케이블들이 있으니까 그게 잘 안 보입니다. 간을 안 잘라집니다. 잘 안 잘라져요. 그런데 그겁니다. 그거를 광섬유를 이제 뒤에 쫙 뿌리면서 날아가고 그러니까 사거리는 뭐 한 맥시멈 한 20km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어마어마하죠. 사실 20km만 하면 20km를 유선으로 움직인다는 거는 대대급에서 20km는 과거 같았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거리거든요. 그 정도 거리면은. 근데 거기를 다 정찰을 하고 필요한 핵심 표적에 대해서 타격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지금은 우크라이나 러시아가 모두 광섬유 드론을 사용하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대책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건 말 그대로 이제 그 하드키라는 수밖에는. 그래서 또 이제 아까 말씀드린 창과 방패인데 그 드론은 어떻게 잡는가 봤더니 인간의 그 창의력과 그 머리는 도대체 어디까지가 한계인지 모르겠는데 그 2차 세계대전 때 영국군이 그 도보 해협에서 독일군 비행기 날아오는 거 들으려고 이렇게 나팔 같은 거 청음하는 거. 그 청음기를 인공지능하고 연결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다 이렇게 청음 센서를 설치해 놓고 있다가 이제 소리가 들어오면은 인공지능이 어디서 어떤 종류의 드론이 데이터가 돼 있으니까 어떤 종류의 드론이 어느 정도 속도로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파악을 해가지고 그 축선에 있는 부대들한테 전파를 합니다. 일단 전파는 됐는데 타격할 수단은 없잖아요. 그럼 거기 있던 이제 대드론 체계 부대가 이제 기관총이나 이런 걸로 조준하고 있다가 오면 이제 타격하는 뭐 그런 형태의 용도로 광섬유 드론을 사용하고 있고 이제 그것도 뭐 다른 대응 방법이 조금씩 나오기 시작하니까 이제 AI 기반 드론이 조금 초기 형태인 것 같은데 나오기 시작합니다. AI 드론은 사람이 지휘 통제할 필요 없죠. 그냥 이륙시키면 타격을 알아서 본인이 가서 그냥 판단해서. 지난번 스파이더웹 작전할 때 우크라이나가 그 러시아 폭격기들 때릴 때 이제 보면은 거기서 올라서 컨테이너 트레일러에서 올라갔을 때부터 폭격기 타격할 때까지는 사실은 그때는 인공지능 상태에서 AI 기반이라고 봐도 되거든요. 거기는 뭐 우크라이나에서 그렇죠. 몇천 킬로씩 떨어져 있는 지역이니까 것도 아니고 그냥 그 상태에서 뭐 제머를 사용한다고 떨어질 것도 아니고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저 폭격기다. 그럼 그냥 찾아서 가서 가장 취약한 데 학습한 대로 가서 동체와 날개 사이 뭐 이런 데를 이제 때려가지고. 그래서 드론은 지금 사용하지 않으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는 그런 정도의 무시무시한 무기가 돼갑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뭐 전 이야기를 이제 지난 시간에서 계속 하고 있는데 사실 저는 요즘에 제일 러시아 쪽 전술을 보면은 러시아 친구들도 머리가 좋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배우는 데는 좀 느리지만 일단 우리가 배워야겠다라고 생각하면 그 다음부터 갑자기 학습 속도가 빨라지는 군대가 러시아군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최근에 러시아군이 보면은 이 오토바이
네. 경량 ATV 뭐 이제 그런 거를 정말 많이 사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저 친구들이 이제 전차가 없으니까 이제 궁여지책으로 저러나 싶었는데 오히려 성과가 이제 좋은 것 같더라고요. 이제 보면은. 근데 이게 저는 기갑의 관점에서 보면은 야 이거 기갑 병력 직결 시켜봐야 소용없어.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차라리 이런 식으로 기동성만 가지고 할 거야라고 가는 건지 아니면 러시아 쪽이 동원할 수 있는 기갑 전력이 정말 없으니까 궁여지책으로 저렇게 하는 건지 사실 어느 쪽이 더 맞을까요 보면? 제가 보기에 기갑 전력의 부족이 주된 원인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딘가는 끌어올 수 있다. 네, 그렇죠. 네. 아마 드론의 위협을 회피하면서 네. 우크라이나군 그 방어 진지상 취약점으로 기습 침투하려는 전술의 일환으로 보여지는데 네. 이것도 가만히 보면은 뭐 드론하고 비슷한 상태인데 확실히 이번 전쟁에서 돈을 제일 많이 버는 나라는 중국인 건 확실합니다. 러시아군이 이것도 다 중국제입니까 보면? 예, 값싼 저가의 중국산 오토바이를 사용한다고 뭐 일회용이면 되니까 한 번만 예, 맞습니다. 돌격할 때 한 번만 쓰면 되니까. 러시아군이 한 10명에서 20명, 많으면 한 100명 정도의 병력을 오토바이에 태워서 예. 접촉선이 길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지역을 전부 다 참호를 팔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군데군데 이제 비어 있는 틈으로 거기다 기습적으로 러시아군 오토바이 부대가 침투에 들어가서 예. 우크라이나군 후방의 특정한 지역에다가 급현 방어 진지를 편성합니다. 그리고 이제 후방에서 우크라이나군 전방 부대의 후방을 위협하거나 지원하러 오는 부대를 차단하는 역할을 하는데 네. 처음에는 우크라이나군이 이제 좀 당황을 해서 좀 피해가 있었던 것 같은데 여기서 또 우크라이나군도 적응을 하다 보니까 지금은 침투하다가 한 70% 정도가 사살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투입돼 살아남았던 한 30% 정도도 이제 그런 부대만 찾아내는 네. 부대가 운영이 되면서 결국 참과 방패 대결은 끝없군요. 보면. 그쪽에서 아마 다 포로가 되거나 사살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러시아군은 계속 이거 사용할 것 같습니다. 이것을 계속 사용하는데 예. 뭐 그 친구들이 뭐 병력이 살고 죽는 거에 별로 크게 관심이 있는 군대는 아니다 보니까 계속 그렇게 시도를 하다 보면 우크라이나군이 사실은 상대적으로 병력이 적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도 보면 연령대가 많이 올라가서 벌써 뭐 40대 뭐 50대까지 이제 전선에서 보이는 상황이니까. 그러니까 그 어떻게든 간에 최전방에 있던 부대를 일부를 전환해서 이 친구들을 제거를 해야 되니까 잠도 못 자고 계속 움직이면서 병력이 피곤함이 이제 쌓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어딘가는 구멍이 뚫릴 것이다. 어딘가는 구멍이 뚫릴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아마 러시아군이 노리고 병력을 갈아 넣어가면서 우크라이나군의 방어선을 약화시키는 전술을 계속 사용할 것 같습니다. 어쨌건 성과는 나니까 그렇게 해서 성과가 나면 뭐 할 수 있다. 전선에서는. 네, 그렇죠. 권위주의 국가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전술이라고 보야죠. 결국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 이제 기술의 발전을 따라 가지고 이제 저렴하지만 정밀한 타격이 이제 가능해졌다라는 것이 이제 가장 특징인 것 같아요. 그런데 기갑이라는 것은 장갑에 의해서 점점 더 두껍고 좋은 재질의 어떤 장갑에 의존해서 방어력을 이제 그동안 키워왔는데 이게 거의 한계에 온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막 드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2025년인데 2030년 뭐 이 정도 시점에서 근미래에서 새로운 만약에 전쟁이 벌어진다라고 했을 때 과연 이 기갑이라고 하는 이 수동 방어력으로 이제 의존하는 장갑에 의존하는 이 기갑이라는 것이 과연 그때도 생존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보면 더 이상 장갑이 두꺼워질 수 있을까라는 이런 관점에서 한번 질문을 드려봅니다. 미래의 기갑이 어떤 역할을 수행할 것인가 뭐 그런 질문이신 것 같은데 제가 군인이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제일 듣기 싫어하는 말 중에 최근에 이제 일론 머스크가 이제 대표적으로 그런 말을 했는데 F-35 전투기 빗대서 이제 저거 비싸기만 하고 앞으로는 다 드론이 할 거다. 그런 얘기 했었죠. 그런 얘기 하죠. 그러니까 미래에는 사람이 아니고 드론이 전쟁을 주도할 거라 그러고 또 일부 정치하는 사람들이나 이제 군대에 관심 있는 소위 밀떡이라는 분들이 앞으로 전쟁은 사람이 아니고 장비가 할 거다. 이런 것을 당연하다는 듯이 외칩니다. 제가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보면서 이제 사진을 몇 장을 보면서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게 하나 있는데 우크라이나 전쟁 그렇게 우리가 영상에서 보고 있는 바 같이 넓은 평야에 전차 몇 대 오고 드론이 날아가서 빵 하고 터지고 그런 식으로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부분은 극히 일부입니다.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저 러시아군이 만들어 놓은 저 방어선 저기 얼마나 많은 병력이 들어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안에 병력은 저렇게 싸우고 있습니다. 오른쪽 두 번째 위쪽 오른쪽 사진 같이 한 명 한 명 찾아내서 그리고 저기 방어하는 부대는 저기 보면은 뭐 빗물도 보이는데 저기서 먹고 자는 거 우리가 1차 세계대전 1차 세계대전 참모전이랑 똑같습니다. 그리고 지금이야 뭐 다 전쟁이 끝났지만 옛날에 그 제철소 마리우폴 같은데 지하에서 싸우고 그러던 거거든요. 지하에서 싸우고 땅 위에서 뭐 땅 속에서 뭐 어디서든 건물 안에서 건물 하나 한 층 한 층
요즘은 시가전이야 뭐 청소를 다 해야 되니까. 그렇게 싸웁니다. 우리가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을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은 1차 세계대전의 양상부터 미래 전쟁의 양상을 모두 한꺼번에 보여주는 전쟁이라고 제가 표현을 합니다. 결국 군인들은 참호해서 맞습니다. 썩어가는 물에서 옆에 사망자 있는 상태에서 싸워야 되는 것이고. 최근에 제가 이제 어떤 자료에서 미 육사생도들 군사훈련 사진을 한번 봤는데 뭐 여기저기 뭐 미국 천담 장비를 가지고 훈련하는 장면도 있었는데 미군이 우리가 얘기하는 참모격투 같은 훈련을 미 육사생도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도 시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뭐 다친다고 안 시키거든요. 그러니까요.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전 세계에서 가장 최근까지 전쟁을 치렀고 지금도 치르고 있고 어디선가 지금 우리가 모르는 곳에서 전쟁을 치르고 있을 미군인데 이런 미국 군대의 미국 육군 사관생도들이 인간의 그 원초적인 근력, 사고력, 창의력을 요구하는 저런 참호격투 같은 훈련을 지금도 훈련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지금 강조하고 싶은 얘기는 첨단 장비는 전투원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대신 전투원을 보조하고 보강해서 시너지 효과를 내리고 인간의 생존성을 향상시키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미 육군 교육사령부에서 얼마 전에 이제 미래전의 양상을 예측한 자료를 하나 펴냈는데 공간적 측면에서는 아마 다영역 작전이 될 것이다. 그리고 도시지역 작전이 강화될 것이고 사이버하고 전자기 스펙트럼 영역이 아마 더 중요한 영역이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작전 방식 측면에서는 아마 비선형, 분산형 작전이 아마 강화될 것이다라고 평가를 했는데 제가 여기서 뭐 도시지역 작전하고 분산형, 비선형 작전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이라크 안정화 작전 시에 제가 아까 이라크에 바그다드에 있었다 그랬는데 그 당시에 미군이 바그다드라든가 주요 팔루자라든가 이쪽에 그 안정화 작전을 할 때 전차는 또 아랍 지역 건물들이 또 도로가 좁잖아요. 도로는 좁고 건물 벽은 두껍고. 그러니까 전차를 처음에 다 뺐습니다. 그렇죠. 시가전에서는 전차는 쥐약이야 뭐 이제 이러니까. 브래들리하고 이제 스트라이커의 활용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다 뺐다가 하도 아이디하고 그걸 당해가지고 터지니까 다시 전차를 이제 투입한 지 얼마 안 된 시점이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 RPG 맞아가지고 구멍 뚫린 그 구멍이 조그맣게 뚫려 있는 그 전차 스커트 그런 것도 보고 했는데 당시 그 미군이 제일 무서워하던 게 아이디하고 아까 스나이퍼라고 그랬는데 그렇죠. 폭발물하고 이제 저격병하고.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 두 가지를 모두 극복할 수 있는 장비가 전차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뭐 스트라이크나 브래들리는 정말 155mm 포탄 거 아이디 터지면은 그렇죠. 날아가 버리죠. 날아가 버립니다, 진짜. 근데 전차는 생각해 보면 어떻게든 버틸 것 같고. 그동안은 전차가 대부분의 나라 교류에서는 도시 지역은 우회하라고 돼 있습니다. 그렇죠. 전차는 도시 지역에 들어가면 죽음이다. 뭐 그래가지고 들어가지 않게 돼 있었는데 지금은 도시 지역이 워낙 거기 인적, 물적, 경제적 모든 중심이다 보니까 거기를 점령하지 않고는 전쟁이 끝나지가 않습니다. 도시를 점령해야만 전쟁이 끝난다. 그러니까 맞는 것 같고. 총력으로 들어갈 전력을 투입하다 보니까 전차가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 전차는 너무 크다 하고 해서 안 집어넣는데 실제로 투입을 해보니까 정반대 효과가 나온 겁니다. 일단은 전차가 덩치가 크니까 뒤에만 있어도 사실은 어떤 직사화기에서 대부분 다 보호해 줄 수 있을 것 같고 전투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한숨 돌릴 것 같은 느낌이 맞습니다. 들어요. 정확하게 제가 계속 오늘 제가 인간의 심리를 얘기하는데 일단 전차 아이디 터져도 뭐 궤도 하나 끌어지고 뭐 그런 정도 타격만 있지 안에 승무원들은 다치지 않고요. 저격수가 쏴도 뭐 어떻게 전차 장갑 어떻게 할 수는 없고 뚫을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건물에 적이 있다 그러면 원거리에서 주포로 건물을 한 개 치고 날려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차가 출현을 하면은 그 저항 세력들이 일단 도망갑니다. 일단 후퇴. 일단 거기서 전투가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 만약에 도망가지 않은 용감한 저항 세력이 있다가 우리 하차한 보병들에서 사격을 하면은 보병들이 전차 뒤에 숨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방벽이 되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미군 육군의 전술이 도로가 좁으니까 도로 하나에 앞에다가 보병 브래들 장갑차 1개 분대 보내고 뒤에 전차 한 대를 1대1로 편성을 시켜서 전차가 사격 원거리로 지원해주고 뭐 저격수라든가 기관총이 있으면 아예 화력으로 제압을 해버리고 보병들한테 그렇게 훈련을 시켰는데 이게 아마 전체 기동력, 화력, 생존성, 방어력을 가장 잘 활용한 전투가 도시지역 작전이 될 것이다라고 해서 이건 우리 계속 그렇게 배워왔던 한국군 장교들에게도 이거 신선한 충격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결국 미래전이라 하더라도 전차가 보유하고 있는 그 3대 능력, 공격력, 방어력, 그다음에 기동력 이 세 가지 요소를 대체할 거는 없다. 그리고
그러다 보면 또 우리 또 한국군도 야 그건 미군들 얘기고 예. 한국은 산이 많은데 그러니까 사실 한국에서 항상 그런 도시적 생각이 들어요. 뭐 되겠냐 그런데 예. 제가 뭐 어떤 거 현역에 있을 때 어떤 임무가 있어가지고 북한 지역 도시 지역을 한번 확인을 해본 일이 있었는데 예. 우리는 맨날 뭐 남북의 창 이런 데서 예. 뭐 우마차가 짐 그렇죠. 싣고 가는 그런 영상만 봐서 북한이 어느 정도인지를 잘 모르고 있는데 북한 주민이 61% 정도가 이미 세계적인 기준에서 봤을 때 도시 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기준으로 봤을 땐 도시라고 네, 그렇습니다. 부를 수 있는 지역에 거주한다. 네, 한 1,400만 명 정도가 도시라는 거 부를 수 있는 지역에 지금 살고 있는데 10만 명 이상 도시가 한 27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럼 결국은 이제 유사시에는 보면은 그 지역을 제압을 해야 되는 맞습니다. 미션이 주어지는데 네. 그건 누가 할 것이냐. 그래서 우리는 지금 계속 산에서만 싸운다고 생각하는데 고지전 전 기억이 네. 너무 강해서 그런가?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의 주 전장은 도시 지역하고 네. 그 도시 지역을 둘러싼 고지 안에 북한군이 한 6, 70년 동안 만들어 놓은 지하 군사 시설, 예. 그 벙커, 예. 강화진지 뭐 이런 예, 것들. 헤즈볼라나 그 가자 지구에서 만들어 놓은 터널 중에 상당 부분을 북한 기술로 만들었다고 그러거든요. 그런 것 같아요. 예. 그런 지역에서 우리가 싸워야 될 겁니다. 그럴 음. 때 우리도 이제 도시 지역 작전 준비를 충분히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작전 방식 면에서는 이제 분산형 이제 비선형 작전이라고 하는데 예. 비선형 작전이라는 게 뭔 얘기냐면 지금 우리 생각해 보면 공격 방어할 때 선이 쫙 정가지고 이렇게 전선에 밀고 내리고 밀고 가고 올라가지 않습니까? 근데 전차 부대는 그게 사실은 힘듭니다. 그렇죠. 누가 하나가 쭉 돌파하고 나가면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 선이라는 게 의미가 없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기갑부대 장교들은 그런 비선형 전장에 상당히 익숙해져 있는데 그렇죠. 혼란을 유발해야 되는 세력으로서는 최고죠 보면은. 그러니까 우리 육군의 공식적인 교리는 이게 비선형 전장이 몇 년 안 됐습니다. 만들어진 확립된 지가. 이제는 이제 전선으로 밀고 네. 내리는 게임이 아니고 여기저기서 이제 네. 각자가 그 선형을 깨서라도 어떻든 유리한 상황을 네. 만들어야 된다. 전쟁사를 보면은 2차 세계대전 때 그 구데리안 장군이 전쟁 초기에 보직힘 당할 뻔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빨리 치고 나가니까 독일군 총참모부는 한 번도 그런 속도를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 멈춰 그랬는데 구데리안이 못 멈춰. 그러니까 너 그럼 보직힘. 그래가지고 구데리안 장군이 한번 어쩔 수 없이 한번 멈춘 적이 있었는데 뭐 연합군 쪽에서는 이런 성향을 가진 사람이 또 한 명 있죠. 그렇죠. 패튼 장군이 패튼 있었으니까. 장군. 패튼 장군이 3군을 이끌고 파리로 진격을 해 갈 때 뭐 독불 장군같이 막 치고 나갑니다. 그러면은 주변에서 난리가 납니다. 혼자 치고 나간다. 혼자 치고 나가면은 너희 그 측방 후방 노출되는데 그거 어떻게 할 거냐 막 그러니까 패튼 장군이 그 얘기를 듣고 야 내가 앞으로 저기에서 방어선을 뚫고 앞으로 나갈 때 만약에 저 진지에 있는 독일군하고 나하고 눈이 마주쳤다고 생각해 보자. 앞으로 나가는 내가 더 겁이 날까? 내 옆과 뒤로 돌진해가는 나를 보는 독일군이 더 두려울까? 그리고 그냥 나갑니다. 그러니까 그다음부터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패튼이 앞으로 뚝 치고 나가면 이제 쐐기 형태로 이제 이런 형태인데 패튼이 쐐기 형태로 치고 나가면 독일군이 야, 내 측방과 후방이 위험하다. 철수해. 그래가지고 쭉 패튼이 나가 있는 곳까지 철수합니다. 같이 밀리는. 예, 그러면 나머지 우리 연합군 보병부대 군단이나 군무는 가볍게 같이 이제 밀고 나가는 거죠. 그건 다 기다리고 있다가 패튼이 또 쫙 밀고 나갑니다. 그럼 독일군 또 쭉 철수하고 이게 계속 반복돼 나간 게 상륙작전 이후에 연합군의 공격 양상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결국 분산형, 비선형 작전이 미래전의 양상이라 그러면 이미 전쟁사 쪽으로도 증명이 됐듯이 기계화 부대가 지상전의 핵심 전력으로 계속 존재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사실 근데 이제 전차라고 그러면은 핵심은 또 상징 같은 존재는 이제 주포지 않습니까? 근데 저 어릴 때 보던 전차들은 이제 90mm, 뭐다가 이제 좀 크니까 이제 105mm, 근데 요즘에 이제 120mm 이렇게 커지고 있고 최근에는 이제 뭐 130mm, 140mm 막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나오는데 과연 저는 이제 가끔 보다 보면 저게 될까 저렇게까지 커질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전문가로서 우리 대령님이 보시기에는 과연 앞으로의 전차는 이제 130mm, 140mm 전차 이런 것들이 이제 미래전에 조만간 막 등장하고 그럴까요? 보면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제가 뭐 소대장 때는 M48 A3K 전차를 탔고 중대장, 대대장 때는 K1 전차 105mm를 탔고 그다음에 여단장 때는 K1A2 120mm였는데 점점 커지고 있는 건 사실이니까요. 현재 그 차기 전차 소유를 검토하는 군 관련 부서나 업체 쪽에서도 뭐 초기에는 뭐 전열 화포 뭐 이런 얘기를 하다가 기술적인 그 발전 속도 때문에 그건 미래의 화포고 130mm 정도로 이제 화포의 구경을
좀 확대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중인 것 같습니다. 일부 국가에서는 뭐 한 150mm까지 얘기를 150mm. 예, 얘기를 검토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예. 아마 여러 가지 고민 사항이 있을 겁니다. 저는 130mm까지는 지금 현재도 충분히 확대가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네. 140mm나 150mm 정도까지 구경을 굳이 늘려야 되나 하는 개인적으로는 좀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그 105mm하고 120mm하고 해도 무게가 꽤 차이 나죠, 포탄 무게. 그럼요. 그 포탄의 크기가 105mm하고 120mm하고 한 1.5배 정도 커집니다. 얼핏 생각하면은 105mm, 네. 120mm면 15mm밖에 요만큼밖에 안 커지는 것 같은데. 아니고, 예, 엄청 커지고 1.5배가 커진다. 예, 일종의 보면 주포가 커지면 이제 일종의 트레이드 오프인데 주포 구경을 확대하면 잃을 게 너무 많습니다. 포탄이 커지니까 네. 그러면 실을 수 있는 포탄도 맞습니다. 줄어들고, 예, 예. 뭐 이런 식일 것 같고 결국은 이제 그 흔히 말하는 전투 지속 시간 뭐 이런 게 네. 이제 줄어든다라고 이제 맞습니다. 보통 이야기를 하는 건데 맞죠 보면은? 먼저 주포 구경이 커지면은 예. 전체 포탑이 커져야 됩니다. 그 충격이나 반동을 견디기 위해서. 그러면 당연히 차체가 커져야겠죠. 차체가 커지고. 그러면 무게가 늘어납니다. 그러면 기름도 많이 퍼먹을 것 같고. 파워팩 엔진하고 미션의 출력도 커져야 됩니다. 1500마력이 아니고 1800마력 이렇게 1800마력이나 한 2000마력 정도까지 올라가게 되면 예. 연료 소모량 당연히 늘어났고 더 많이 실어야 될 거고요. 그다음에 전차 무게가 늘어나면 이제 포탑의 무게가 늘어나면 차체가 커져야 되잖아요. 그러면 피탄 면적이 늘어난다라고 그렇죠. 보통. 그리고 커져서 뭐 엔진 출력이 2000마력 정도 되면은 뭐 기동력 자체는 손실을 보는 건 없겠지만 그러면 무게가 지금도 한 뭐 65톤, 70톤 얘기하는데 한 75톤, 80톤 되면은 만약에 유럽 같은 경우에 연약 지반, 교량이 못 버티겠는데요. 예, 뭐 라스푸티차 그러면은 전차 못 다닙니다. 그 정도 되면은 크고 무거우면 자관 그만큼 다닐 수 있는 길이 줄어드니까 기동성 현저하게 떨어질 텐데 예. 화력 강화하기 위해서 그 정도까지 기동성의 손실을 감수해야 되는가 하는 문제가 생길 거고 당연히 뭐 비용 증가할 거고요. 예. 그다음에 130mm가 됐든 150mm가 됐든 이제 서유럽 전차도 이제 자동장전 장치 기본으로 아마 장착을 해야 될 겁니다. 이게 이제 사실 다음 시간에 이제 한번 여쭤보려고 이제 했던 주제인데 우리는 이제 K2 전차 같은 경우는 자동 장전이지 네. 않습니까? 보면은 그래서 이게 좋다, 되게 편하다. 그리고 이제 병력도 장전수 하나 없으니까 포탑도 왠지 좀 넓게 쓸 것 같고 이렇게 네. 좋을 것 같은데 얼마 전에 유튜브를 보다 보니까 미군은 여전히 이제 장전수가 120mm 집어넣는데 더 빠른 것 같아요. 이게 사실은 생각해 보면 자동이 더 빠르고 수동이 느려야 되는데. 제가 잘못 본 건가 생각이 드는데 어떤가 이게 사실 사람이 장전하는 게 더 빠른가요? 자동 장전보다 보면? 사람이 더 빠릅니다. 그게 현실입니까 보면? 네, 저희가 지금 전차포 사격을 할 때 예. 통상 사격 명령을 하다를 어떻게 하냐면은 절체의 전차장이 포수 대탄 전방 적전차 하고 명령을 하더랍니다. 네. 그럼 야 포수야, 예. 탄약 대탄이야, 그러니까 대전차 고폭탄이야. 예. 근데 전방에 포적은 전방 적전차야. 이거를 최대한 추격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포수가 포탄을 돌려가지고 전차를 식별을 합니다. 예. 그러면 식별과 동시에 표적 확인하고 그 시간에 탄약수는 이제 뭐 대탄이 됐든 날탄이 됐든 가대에서 이걸 가대에서 뽑아서 장전을 합니다. 예. 그리고서 장전 끝 하고 나면은 예. 이제 조준을 계속 하고 있던 포수가 정조준 끝나고 나면 조준 끝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전차장이 순간에 쏴 그러면 쏘는데 예. 요 시간이 통상 한 7초 정도 걸립니다. 그리고 7초 순식간이군요 보면. 예. 근데 이것도 숙달되면 5초 정도 되고 예. 저희가 뭐 전투 조준이라고 그러는데 전투 조준은 일단 탄을 밀어넣으면- 사거리하고 미리 지표를 해놓고 그냥 넣어놓는 거거든요. 예. 그 탄은 한 3초면 쏩니다. 음. 그런데 자동 장전이 되면은 예. 탄을 장전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어떤 조건 하에서 탄이 장전이 될 수 있는데 뭐 T-62 계열 러시아군 구형 전차 같은 경우는 장전을 하려면 포가 정중앙으로 와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장전을 하고 다시 이제 조준하는 표적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데 그래서 초탄 쏘고 2탄까지 쏘는데 통상 10초 정도가 걸린다고 해가지고 제가 중대장 때 저희가 보통 한 5초에서 6초 정도 쐈거든요. 수동으로 장전하니까. 그럼 그 사이에 전차전에서 5초와 10초의 차이는 영원한 시간 같네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당시에는 이제 K1 전차가 북가군 전차보다 우월하다 그랬었는데 예. 문제는 이제 120mm가 되니까 120mm 정말 크거든요. 탄이 한 20에서 25kg 되는데 쌀한 포대보다 무거운 건데 보면. 예, 그거를 하루에 한 30발 정도 장전을 한다고 쳐도 그 좁은 데서. 그리고 우리 탄약수가 예. 지금 나머지는 다 간부인데 탄약수가 병이거든요. 탄약수는 아직 병입니까? 예, 4명 승무원인데. 네. 그리고 통상 보면
일병, 이병이 합니다. 그러니까 군대 생활 많이 적응도 안 된 상태에서 숙달도 안 돼 있는 예, 그런 상태에서 그렇게 장전을 하다 보면은 한 대여섯 발 정도 장전하고 나면은 이제 체력적인 한계가 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초기에는 빠를 수 있지만 점점 갈수록 속도가 늦어질 가능성이 있으니 120mm 정도 되면은 예. 한국군의 체격과 체형을 고려했을 때 자동 장전 장치가 낫겠다. 그리고 기술도 옛날같이 뭐 10초씩 걸리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자동 장전 장치가 될 것이고 뭐 앞으로 130mm, 140mm 가면 당연히 이제 그럴 때는 이제 사람이 할 수 있는 인력 장전은 이제 거의 불가능하다. 근데 미군은 모르겠습니다. 제가 미군들을 보면은 예. 120mm 전체포를 들고 있는데 우리 무슨 박조포탄 82mm 들고 있는 것처럼 덩치가 실제로 그렇게. 저는 깜짝 놀랍니다. 그러면 이 사실은 이제 전차병들 중에서 제일 체력이 좋아야 되는 건 장전수겠군요. 보면은. 어떻게 보면 그런 게 요즘 들어서 전차 승무원이 부족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전차 중대가 10대가 사격을 하러 나가면은 소대에 탄약수가 한 명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 친구가 자기 소대 전차 3대를 다 지원을 해가지고 1호차가 나가 사격을 끝나고 나면은 예. 복귀를 하잖아요. 그럼 탄약수가 뛰어내립니다. 그 2호차에 타가지고 또 탄약수 임무 수행하고 3호차 임무 수행하고 오면은 그날 훈련 끝나고 나면은 제일 녹초가 돼 있는 사람이 탄약수입니다. 결국은 그러다 보니까 현실적으로는 이제 자동화가 될 수밖에 없다. 맞습니다. 예. 거기까지 이제 미래전에서는 어차피 다 자동화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 그다음에 이제 궁금한 거는 지난 시간에 이제 그 드론에 대해서 막 이야기하시다가 결국은 이제 드론은 대부분 이제 하드킬밖에 이제 없다. 전자전으로 뭐 하긴 하지만 쉽지 않다라고 하는데 이게 사실 하늘을 날아다니는 이거를 쏘아 맞춘다는 건 예나 지금이나 이제 쉽지 않지 않습니까? 보면 그러다 보면 우리가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이제 보여주는 여러 가지들을 보다 보면은 이렇게 막 기관포를 묶어가지고 한꺼번에 막 몇 가지씩 쏘거나 이제 이러는데 구경이 있어야 뭐 여러 가지로 이제 유리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든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30mm 이상의 기관포를 장착해야만 날아다니는 놈들을 이제 제대로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맞습니다. 지금 전차에 있는 걸 보면은 뭐 7.62mm, 12.7mm 정도인데 이거보다 더 대구경의 기관포를 장착을 하는 전차가 미래에 등장하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이 될까라는 생각도 좀 들어서 여쭤보는데 과연 이제 그런 모습들이 일반화될까요 이제는? 드론을 잡기 위해서 지금보다 고성능 특수목적 탄약을 개발하고 사용해야 되는 건 이게 뭐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뭐 필수적으로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데 전차에 어떤 추가적으로 대드론 뭐 무기 체계를 장착하는 것이 제한된다 그러면 하다못해 미군들 같이 뭐 미군들 M-쇼레드라는 그 방공 장갑차 같이 저기다가 기존의 회전익기를 방어하고 그런 기능에다가 대드론 방어 체계까지 장착을 하는 수가 있겠죠. 근데 이게 아마 비용이 많이 들 겁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그냥 막 돈 뿌리는 거 아닙니까 이게 보면은. 그래서 제가 자료를 막 찾다 보니까 최근에 미 1기갑 사단에서 M1 전차에다가 M134 그 미니건이라고 아시죠? 저기 원래 헬기에 달고 특수부대가 보트에다 달고 다서 막 쏘는 거. 그거를 장착해가지고 사격을 하는 시험을 하고 있더라고요. 아 시험 아직 정식. 근데 분당 4,000발 정도를 쏴가지고 지금 기관총보다 한 3배 이상 발사량을 보인다는데 저건 명백하게 저건 대공방어용이거든요. 그렇죠. 좋기는 할 것 같은데 문제는 저 탄약을 그러니까 그래서 아마 시험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앞으로는 제가 보기에는 뭐 어떤 형태가 됐든 뭐 레이저가 전원 공급이 어떻게 해결이 된다 그러면 뭐 레이저 무기 나오기 전까지는 이런 형태의 미니건이 됐든 어떤 하드킬 무기 체계가 인공지능하고 우리 전장감시 레이더를 붙인다 그러니까 전장감시 레이더에 어떤 인공지능 기능을 부과해서 드론이 날아왔을 때 해군의 팔랑스 같은 개념으로 그런 형태로 운영이 될 수밖에 아마 없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더 많은 탄약, 더 많은 보급 이것은 이제 뭐 필수적이다라고밖에 이제 볼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사실 미래전 생각을 하다 보면은 요즘에 이제 아까 지난 시간에 드론 이야기도 많이 해주셨는데 어쨌든 드론이라는 거는 보면 제일 좋은 거는 정찰용으로는 정말 탁월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맞습니다. 지휘관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뭐 아무 부담 없이 이제 격추대발 사람이 죽는 건 아니니까 소모품입니다. 소모품 얼마든지 보내가지고 정찰할 수 있고 좋은데 그러면서 이제 커뮤니케이션 수단이 좋아지는 건 좋은데 이게 요즘에 보니까 전장 관리 체계 BMS라고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로 이제 점점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찾아보니까 뭐 잔탄이 얼마나 남았는지 뭐 이제 유류는 얼마나 있는지 이런 것들이 지휘관이 이제 알아서 이렇게 착 볼 수 있는 이런 거는 되게 좋을 것 같은데 저는 가끔 이제 그런 걱정이 드는 것 같아요. 이제 사실 이게 기갑이라는 부대 특성에서 보면은 기갑 부대는 어떻든 지휘관이 공격적인 성향을 가지고 자율적인 판단에서 순간적으로 대응해서 상대방의
방어선을 뚫고 나가서 뛰쳐나가는 어떤 이런 매력이 있는 기갑의 매력인데 BMS가 이제 확 보편화되기 시작을 하면 뒤에 있는 후방에 있는 지휘관이 일거수일투족 각 하나의 단차의 상황을 다 알지 않습니까? 그러면 중간 지휘관을 뛰어넘어서 저 뒤에 있는 지휘관이 너는 좌측으로 몇 메다 너는 우측으로 가고 어모해라 이렇게 되면 이게 과연 좋은 모습이 될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사실 잘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은 기술을 너무 이제 이상하게 이해를 하는 건지 아니면 미래전에서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시어머니의 잔소리가 훨씬 많아지는 전장 모습이 될지 아니면 오히려 각 단차가 각자가 더 넓은 정보를 획득을 해서 마음대로 자율성이 높은 이런 모습으로 지날지 사실 좀 궁금해지거든요. 보면은 여기에 대해서도 좀 대령님 생각을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박사님을 이래서 좋아합니다. 그런 생각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저는 이제 BMS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일단 저는 양가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는데 예. 분명 전장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쉽게 얘기해서 나는 어디 있고 적은 어디 있는지를 알아내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죠. 전장의 안개를 걷어낼 수 있는 그 가장 기본적인 전장의 안개라는 표현 참 멋있습니다. 예, 그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정보인데 예. 정보 공유 차원에서 이게 되면 좋죠. 누가 한 차가 저쪽에서 발견, 목표 발견 그러면 자동으로 다 전파가 되니까 소대 중대 차원에 다 공유가 된다. 쉽게 얘기해서 얼마 전에 있었던 인도 공군하고 파키스탄 공군 간의 공중전, BVI 비가시선 전투라고 하는데요. 예. 데이터 링크가 연결이 돼서 그렇게 갈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레이더 키지 않아도 다 받아가지고 쏘면 되니까. 근데 제가 지금 그런 이제 상황을 보면서 제일 걱정되는 게 그럼 뭔가 일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데이터를 입력을 하고 뭐 수신을 하고 해야 되는데 예. 전투 상황에서 전차장들 특히 소대장 정도만 되면은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소대장이 지휘하는 전차가 본인 전차 있고 예. 그러니까 소대장 같으면은 예. 중대망으로 중대장하고 계속 교신을 해야 됩니다. 일단 중대장하고 보고하고 교신 받아야 되고 소대망으로 2호차, 3호차 전차장하고 계속 교신을 해야 되고 예. 또 자기도 전투를 해야 되니까 자기 차내 전화 가지고 자기 승무원들 조종수, 포수, 탄약수를 다 일일이 지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소대망으로 해야 될 요구를 중대망으로 중대장한테 하는 경우도 있고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 이 소대장이 이게 무선 통신하고 데이터 통신을 동시에 운영이 가능할까?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보면. 그래서 제 경험상 일단 뭐 매복을 나가 있거나 예. 방어 거점에서 방어를 준비하는 상태라면은 좀 여유가 있으니까 그렇게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실제 전투 상황에서 들어가면은 거의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게 현실적으로는 이게 해결할 수 있으려면은 아마 이제 앞으로 전차에도 탐지 레이더가 부착이 되면은 탐지 레이더가 포착한 적군 의문의 물체에 대해서 자동으로 피하 식별을 해서 그 데이터에다가 띄워주고 그다음에 어떤 그 데이터 전문이라고 지금 날려야 되는데 전문을 음성 인식을 해서 말로 했을 때 자동으로 날아갈 수 있는 뭐 그런 추가적인 보완이 필요하지 않을까. 안 그러면 이거 진짜 나중에 한가할 때만 쓰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것 같고 두 번째 말씀하신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시어머니. 이 전장 상황이 상급 부대하고 실시간으로 공유화가 되다 보면은 저희가 이제 뭐 헬리콥터 신드롬 또는 뭐 마이크로 커맨드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런 부작용이 분명히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갑 부대는 과거부터 진짜 임무형 지휘가 가장 중요한 화두였는데 공격 지휘선을 넘어서면 그 다음부터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무선 안 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지금도. 알아서 그냥 가고 있으려니 해야 됩니다. 제가 여단장 할 때 공격기 시설 넘어갔는데 이제 무선 중계가 안 되는 범위에 넘어간 겁니다. 근데 여단장은 그나마 위성전화기가 있어가지고 한 번은 보고를 드려야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든 통신이 다 이제 안 되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지휘용 장갑차 세워놓고 위성전화기 가지고 사단장님한테 사단장님 제가 지금 어디쯤 가고 있고요. 저희 대대는 아마 어디쯤 가고 있을 거예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고 딱 끊고 대대장들하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믿고 그냥 믿고 가다가 어디쯤 가고 있을 것 같으니까 제가 급하면은 제가 이제 알고 싶으면 제가 가야죠 거기를. 직접 가서. 네. 그래서 제가 지금 맨날 얘기하는 게 우리가 위성통신이 아마 대대급까지 갈 리가 없잖아요 사실은. 용량도 제한돼 있고. 그러니까 드론 가지고 중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뭐 그런 얘기 생각도 하는데 그런데 뭐 본론으로 들어와서 지금도 BCTP나 전투지휘훈련 같은 거 하다 보면 지휘관들이 모니터로 다 보이니까요. 말단 소대까지 어디 보이니까 자기 1차 하급
하급제대 지휘관한테 뭐 어떤 간섭을 한 것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2차 하급제대 지휘까지 야 왼쪽으로 가 오른쪽으로 가 이렇게 하시는 분도 성향상이 있어요. 그리고 뭐 대대장님이 소대한테 일일이 막 어떻게 해서 어떻게 맞습니다. 하라고 예.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일 것 같아가지고 이거는 사실은 지속적인 교육하고 예. 훈련을 통해서 고쳐나갈 수밖에 없는데 쉽진 않습니다. 그거. 그러니까 좋게 말하면은 더 많은 정보를 얻으니까 더 빠른 판단을 통해서 잘할 수 있거나 네. 아니면 AI와 결합을 해가지고 정말 이 정보를 융합 센서를 막 해가지고 훨씬 더 정확한 정보를 효과적으로 제시를 해주면서 결심을 빨리 이제 얻어낼 수 있는 장점이 있을 것 같기도 한데 현실은 오히려 반대로 시어머니가 많아지고 이게 안 좋아질 것 같은데 둘 다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맞습니다. 있겠군요. 네, 그러니까 전장관리 체계가 더 발전되고 더 확산이 되는 건 시대적인 흐름이기 때문에 예. 어떻게 막을 수는 없는데 분명히 예견되는 이런 우려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거는 분명히 대책을 강구하면서 네. 발전을 시켜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여러 가지 이야기 미래전과 뭐 기갑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이제 쭉 폭넓게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사실 이제 뭐 시간도 꽤 돼서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결국 미래전 하지만 뭐 어떻든 야, 미래 전쟁은 이럴 거야라는 거 하는 것은 미국이 이제 시나리오를 정해놓고 네. 거기 맞춰서 장비라든지 시스템이라든지 훈련이라든지 이런 걸 다 운영을 하는데 미국 같은 경우 보면은 뭐 우리말로 옮기면 다 영역 작전, 뭐 영어로 하면 이제 멀티 도메인이라고 네. 그래가지고 옛날에는 공군은 공군이 뭐 해군은 해군이 이렇게 서로 잡았는데 지금은 그냥 꽁 잡는 게 매라는 개념으로 누구든 잘할 수 있으면 해봐라 뭐 이런 컨셉으로 가는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은 역할들이 많이 달라질 것 같아요. 이제 보면은 서로가 그러면 이제 주력 전차 같은 경우는 과연 어떤 역할들을 부여받을까? 지금보다 더 넓은 더 많은 영향을 담당해야 되나? 도메인들을 담당해야 되나? 아니면 오히려 축소될까?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지. 다영역 작전이 특정 군이나 병과에까지 예. 직접적으로 뭐 큰 변화를 초래할 거라고 생각하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는데. 아 그렇지는 않습니까? 예. 보면은. 단지 이제 운용 방식을 과거 이제 육해 공군들이 자기네 땅이라고 생각했던 뭐 예. 지상, 공중, 해상 영역에서 별도의 작전을 시행했는데 예. 이제 앞으로는 아까 제가 계속 얘기했던 제병 협동 작전을 제군 합동 작전 형태가 되겠죠. 더 복잡한 전투를 이제 맨날 준비해야 되는. 복잡하지만 효과적인. 효과적인. 예, 사이버하고 전자기전을 포함하고 네. 뭐 우주까지 포함해서 이제 동시에 합동 작전을 합동으로 전투력을 운영하자는 개념인데 사실 이게 미 육군하고 해병대에서 지금 구상을 해낸 거거든요. 네네. 특히나 이라크나 아프간 전투에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그 공중 우세권을 일시적이라도 상실한 상태에서 미군한테 상상도 못했던 그렇죠. 일인데요.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서 야 이거 우리도 기본적인 전투력을 갖춰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가 만약에 공중 우세권을 달성할 수 있는 어떤 그 전력을 갖추면 공군이 그만큼 자유로워지지 않겠느냐. 그래서 더 원거리까지 가서 더 중요한 표적을 사전에 제압할 수 있는 뭐 그런 여건도 되지 않겠냐. 뭐 그래서 이제 만들어낸 개념이긴 한데 여기에 관련돼 가지고 최근에 미군이 이제 가장 대폭적으로 변화를 꾀하고 있는 데가 미국 해병대거든요. 그 뉴스에서 봤습니다. 그 전차를 다 반납했다 뭐. 예. 그래서 아니 그러면 이제 해병대는 전차 없어? 막 이랬는데 예. 정말 없습니까 이제? 미 해병대가 자발적으로 예. 그동안 7개 전차대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예. 아예 병가 자체 없애버렸습니다. 이제 이 해병대에서는 전차 병과는 없어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미군 장교 만났는데 우연히 그 친구가 전 기갑장교였습니다. 전 기갑장. 그래서 야 기갑부대 해체되면서 기갑장교들 다 어디 갔냐 그러니까 뭐 예. 사이버, 전자기전 뭐 이쪽으로 오. 많이 갔다고 그러더라고요. 야, 말 그대로 정말 보직이 없어지니까 이제 그런 예. 식으로 바뀌는군요, 보면은. 참 보면 미 해병대 진짜 저는 한국군 해병대도 좋아하는데 정말 대단한 그 군대라고 생각하는 게 그래서 전차도 없애면 나중에 전차 필요하면 어떡할 거냐 그러니까 육군한테 지원받으면 돼. 그렇게 얘기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필요하면 땡겨 쓴다. 예, 필요하면 땡겨 쓴다. 그런데 그런 개념인데 왜 없앴어요? 작전 전략과 전술의 개념이 예. 바뀐 것 같습니다. 이건 그래서 다영역 작전의 개념하고는 좀 관계없이 좀 다르다. 예, 미 해병이 아마 주 전장이 앞으로는 인도 태평양 지역이 될 것은 뭐 뻔하니까 그 과거와 같은 이제 중국을 상대로 과거와 같은 상륙 작전을 하는 것이 제한될 것이다. 이제는 뭐 더 이상 이제 저 중동 사막에서 이제 탱크 끌고 다니거나 그렇죠. 이럴 일은 없을 것 같다. 그래서 지금 제 생각에는 이제 아까 최 박사님 얘기했던 옛날에 남태평양 그때 그 전쟁사 얘기 들어봤을 때처럼 미 해병대가 중국 방향으로 오면서 옛날에 일본을 상대로 했던 프로급 전술이라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개구리팀 전술. 건너뛰는 예. 섬들을 막 그런 형태의 전술을 사용을
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거점 섬을 하나 점령을 하고 나면은 그러니까 특히 이제 공중으로 특히 공중 기동을 통해서 신속하게 점령한 후에 지대공하고 지대함 미사일을 배치해서 예. 중국 공군과 해군의 접근을 맞겠다. 원거리에서부터 차단하는 그런 개념의 전투를 생각하다 보면 이제 굳이 전차나 도하 부대가 필요 없죠. 그래서 그래서 뭐 부담은 많이 가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에서 미 육군은 뭐 다영역 작전에 대비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이버전하고 전자기전 이제 능력은 보강을 하고 있는데 예. 뭐 해병대 같이 이렇게 뭐 전차를 해체하거나 특정 병과에 영향을 주려고 하는 변화는 없는 것 같아요. 급진적이지는 않다. 결국은 뭐 어떻게 전차가 어떻게 전장 상황이 바뀌든 공수주를 다 갖춘 존재는 필요하고 네. 그것이 현재로서는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아무리 쥐어짜봐도 현재로서는 전차, 기갑 밖에는 없기 때문에 그렇죠. 예. 다영역 작전이 어떤 뇌하고 신경 네트워크를 강화한다고 그랬을 때 예. 신경과 뇌가 강화됐다 그래가지고 손과 발이 없으면 싸움이 안 되잖아요. 전차는 그냥 손과 발이니까 손과 발은 어떤 형태로든지 남아 있어야겠죠. 예. 사실 참 어떻게 보면은 생각해 보면 전차 그럼 최첨단이라는 이미지도 있지만 당연히 생각해 보면 저 1차 세계대전 100년 전부터 100년도 더 전부터 등장해 가지고 굴러다니던 친구다라고 생각해 보면 기분이 좀 묘해지고 뭐 우리나라도 이제 지금은 퇴역 대부분 했습니다만 도대체 언제 나오던 전차야? 막 이런 전차들도 아직까지 이제 저 도서 지역이나 이제 네. 이런 데 있는 걸 보면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어떻든 미래 전장에서도 이제 기갑이라는 세력은 계속 존재를 할 거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대신 그거를 어떻게 운용할 건지에 대한 전술은 맞습니다. 끊임없이 바뀔 거고 사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제일 궁금해지는 거는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잘 적응하고 있나? 우리는 준비를 하고 있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요거는 다음 시간에 네. 예, 말씀을 다시 한번 청해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저는 재밌는 시간입니다. 사실 특히나 군에서도 이제 기갑이라고 하면 앞서도 지난 시간 말씀드렸습니다만 남자로서는 가슴이 뛰고 뭔가 이게 웅장해지는 그러한 느낌이 드는 참 여러 가지 궁금한 것이 많았는데 지난 2시간에 걸쳐 가지고 우리 최문용 대령님 모셔서 재밌는 이야기를 많이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아직 한 번, 두 번 더 나오셔야 될 것 같은데 나와주시겠죠 보면? 알겠습니다. 잘 준비하겠습니다. 네. 오늘 최문용 대령님 모시고 미래전에 있어서의 어떤 기갑의 역할 그리고 이제 드론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나눠봤습니다. 여러 가지로 궁금하신 사항들이 있으실 텐데 댓글로 남겨주시면 또 한번 기회 잡아가지고 그것과 관련된 이야기 더 나눠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두 번 최문용 대령님 모셔서 이야기 나눠봤고요. 앞으로도 이런 기회 종종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하고요. 나오신 대령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